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겪었던 분노할 이야기를 전하려고 글을 쓰게 됐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졌던 일과 하늘에 천벌이 깃든 사연이니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의 시장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걸음마를 뗄 무렵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조금 가난하게 자라긴 했지만 성장에 좋은 생선이나 고기는 많이 먹고 컸어요. 시장 상인들끼리 먹거리를 주고받는 게 일반적이어서 잘 먹고 컸죠. 학창 시절에 엄마를 돕고 싶어서 시장에 가게 되면 엄마는 화를 내시며 독서실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죠.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칸에 생선 장수라고 썼다가 엄마한테 먼지나게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에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롯이 공부만 했어요. 엄마는 크게 바라는 건 없었고 자신처럼만 힘들게 살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다고 하셨답니다. 엄마의 바람 덕분이었을까요? 수능 시험이 매우 잘 나와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됐어요. 그때 엄마는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시장 상인들을 모아 잔치까지 하셨답니다. 우리 딸내미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에 합격해 불었어. 다들 실컷 잡숴. 아유, 세경이 엄마가 신났네. 근데 잔치상이 부실한 거 아닌가? 좋다. 그럼 한우까지 쏠 텐께 그 팔대기에 기름칠 해보라고. 그때 엄마의 취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로 인해 그렇게 웃으실 수 있게 되어 저 또한 행복했죠. 그래서 엄마한테 실망시키지 않기로 다짐하며 대학 생활을 했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게 되자 엄마는 또 잔치를 열었고,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도 크게 잔치를 했어요.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건 하나라며 예쁜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의 잔소리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어메, 방 꼬라지 마라. 내가 네 자취방에 올 때마다 실컷 판다 얘. 지지배가 왜 이리 지저분하냐? 엄마, 눈 뗄 새 없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이 정도면 꽤 깔끔한 편이야. 내 친구들 방에 가도 비슷해. 자랑이다 이년아. 내가 뼈 빠지게 키워서 서울 보냈더니 이 꼬라지로 살면서 잘했다고 하냐? 이 썩을 지지배. 네 방에서 호레비 냄새 난다. 엄마, 무슨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그래? 향긋하기만 하구만.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하루빨리 시집가서 고쳐야겠다. 얼른 남자 하나 물어와. 엄마, 내 나이 이제 겨우 30이야. 요즘 30은 애기 취급한다고. 애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벌써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 혀. 싸게 시집갈 남자 물어와. 엄마는 서울에 올라오시면 이렇게 결혼하라고 닥달하셨어요. 그런데 결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수년 만에 괜찮은 남자와 마주 앉게 됐답니다. 키도 크고 호감형 얼굴에 매너까지 겸비한 남자였어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다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서 애프터 신청을 기다렸답니다. 첫 만남 후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바로 좋다 하고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렇게 좋은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1년하고 7개월 동안 사랑을 쌓아나갔어요. 그리고 때가 됐다며 그이가 다이아 반지를 꺼내며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세경아, 오빠랑 결혼해줘. 평생 너만 바라보고 너만 사랑할게. 오빠, 고마워.
그리고 나도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아, 난 네가 거절하면 어쩌나고 걱정이었는데. 고맙다, 세경아. 우리 진짜 예쁘게 살자. 응, 남들처럼, 아니,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난 오빠를 믿어 의심치 않아.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지방에 있는 엄마한테 소개를 해주려 내려갔어요. 엄마는 예비 남편을 보자마자 두 손을 잡고 방방 뛰셨습니다. 오메, 이 멋진 사내가 내 사위가 되는 것이요? 아이, 동네 사람들, 잔치를 열어보더라고. 내 사위가 참말로 멋있단께. 어머님,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그랴. 대신에 내 딸내미 울리면 그땐 자넨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요. 알겠나? 당연하죠. 세경이 울릴 일도 없고요. 만약 울리면 피눈물이 아니라 피고름으로 고생하겠습니다. 아유, 이 사내가 멋있구먼. 좋아, 내 딸 데려가게. 합격. 엄마는 그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친정집에 있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집안이었는데 저를 탐탁치 않게 보셨어요. 자네 모친이 시장에서 생선을 판다고? 네, 어머님. 엄마는 아버지 없이 홀로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주 강하고 현명하신 분이죠. 생선 장수라. 우리 집안과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가?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우리도 뭐 잘난 거 없는데.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우리도 식당 하나 운영하면서 아들 키웠잖아. 내 보기엔 선준이나 이 아가씨나 비슷한 것 같아. 아니, 식당이랑 생선 장사랑 같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새애기가 기분 나쁠 것 같으니 작작하라고. 다행히 시아버지가 대신 시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호통을 쳐주셔서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 그리곤 학력과 회사도 비슷하니 잘 어울리는 짝을 만난 것 같다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허락하는 말씀을 하셔서 시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저와 그이는 백년가약을 맺게 됐고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처럼 배려가 넘치고 이해심이 있어 다툴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진지한 말을 꺼내더군요. 여보, 나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싫어. 상사들한테 까이는 것도 질렸고 허구한 날 야근하는 것도 싫다. 내가 세운 공을 가로채가는 것들만 보면 속이 뒤집힌다고. 안 그런 사람이 어딨어. 나는 뭐 회사 생활이 즐겁고 흥미로운 줄 알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내 멘탈이 더는 못 버티겠어. 미안한데 나 회사 관두고 사업하면 안 될까? 사업? 여보, 대기업 다니다가 독립해서 사업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거 본 적 있어? 다 끝에 가서 망한다고. 당신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 내 끈기와 노력으로 제대로 성공할 거라고. 이미 마음 굳혔으니까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안 돼. 난 반대야.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어서 몇 년 동안 준비하는 회사를 질려버렸다고 관두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그러자 남편은 제가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며 대화를 피하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은 무건수행을 했고 각방을 쓰더라고요. 몇 주 동안 남편을 회유하며 회사를 열심히 다녀보려고 해봤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벌써 뜬구름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신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 해라. 해. 내가 졌다. 뭐? 당신 그거 정말이지? 나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해도 되지? 그렇다니까. 얼마나 회사가 싫으면 나랑 몇 주 동안 말도 안 하냐? 마음은 벌써 퇴직한 사람인데 내가 설득해서 뭐 하겠어.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야호!
아이, 우리 마누라가 남편 길을 세워주네. 고마워, 여보. 나 그동안 모은 돈이랑 퇴직금까지 해서 작게 시작할게. 당신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할 테니까 옆에서 응원만 해줘. 남편과 제가 따로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건 내 집 마련을 위해서였는데 그이의 사업 도전으로 인해 꿈을 당분간 미뤄야 했답니다. 2달 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작은 상가에 사무실을 차렸어요.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을 받을 거래처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한 달 만에 중소와 중견기업에서 일을 따오며 바로 매출을 내더군요. 그이는 과분한 생활비를 내주며 빙그레 웃었답니다. 여보,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사업 시작한 지 2달 만에 거래처를 2군데나 뚫었다고. 앞으로 계속 뚫어서 크게 확장할 거야. 우리 남편 장하다. 역시 끈기 있는 남자야. 앞으로도 파이팅해. 남편은 사업을 하면서 자신감이 눈에 띄도록 늘어났고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그이가 길을 펴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사업하라고 허락해주길 잘한 거라 생각했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남편은 직원을 5명을 뒀고 거래처도 많이 늘어나서 한 달 매출이 수천만 원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닐 때보다 몇 배는 더 벌었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남편이 자존감을 뚫다 못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에 들어온 남편이 저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깨웠습니다. 자냐? 남편이 밖에서 개고생하고 왔는데 당신은 코를 골고 자? 당신 왔어? 오늘 회사에서 야근하고 와서 먼저 자고 있었어. 회사? 돈 몇 푼 벌고 왔다고 힘들다고 뻗은 거냐? 나 술 한잔하고 왔으니까 라면 좀 끓여와. 여보, 나 피곤해. 그냥 자자. 이 여편네가 돌았나? 남편 알길 개 콧구멍으로 하나? 당장 안 일어나? 저는 짜증내면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사람을 발로 툭툭 차면서 깨우면서 술주정 부리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잘 벌어서 나한테 생활비를 더 주길 했어? 나도 회사 다니고 똑같이 힘들다고. 그래서 라면 끓여주기 싫다는 거야? 끓여줄게. 끓여줄 테니까 먹고 자. 당신 그 태도 뭐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여보, 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뭐 하자는 거야? 그만 건드리고 옷이나 갈아입어. 열받네. 이 여편네야, 일로 와봐. 오늘 너 교육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는 저를 붙잡고 귓방망이를 날리더군요. 순간 눈앞이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다는 걸 10초 뒤에 알게 됐어요. 당신 지금 날 때린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쳤다. 네 년이 하도 싸가지 없게 나와서 재수 없어서 한 대 날렸다. 꼽냐? 이 나쁜 놈. 나 아침 나갈 거야. 손 찍어 마는 짐승 같은 놈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저는 옷을 대충 입고 지갑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부어오른 뺨을 잡고 걸으며 눈물을 흘렸죠. 아무리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손찌검까지 하니 후회가 심하게 들었답니다. 회사 동기의 자취방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회사에 갔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들은 오늘따라 정신 못 차리고 뭐 하는 거냐며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를 굽혀 사과했답니다. 그리고 퇴근 시간이 다가와 동기네 집으로 가려는데 회사 앞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해. 아니, 됐어. 난 여자 때리는 놈이랑은 상종하기 싫어. 이혼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여기서 무릎 꿇을게. 남편은 사람 많은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여보. 나 실컷 때려줘.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줘도 좋으니까 화가 풀릴 때까지 혼내줘. 왜 이래? 사람들 보잖아. 빨리 안 일어나?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매일 당신 퇴근할 때마다 여기서 무릎 꿇고 있을 거야.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넘어가서 그 일을 용서하고 말았어요. 알았으니까 일어나. 대신 한 번 더 그런 짓 했다가 진짜 개박살 날 줄 알아? 이혼뿐만 아니라 당신 인생 확 찢어버릴 거라고. 그래, 알았어. 여보, 나 앞으로는 술도 끊고 당신한테 잘할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하루 만에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저에게 잘했어요. 술도 끊고 다시 가정적인 사람이 되더군요. 그 이에 사업 역시 수직 상승하면서 사무실을 이전했고 직원도 5명을 더 채용해서 10명이 됐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현저히 달라졌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셔서 그러려니 했는데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 말씀에 동요하더라고요. 넌 시애미 말이 웃음니? 내 아들 팬티를 왜 안 다린 거야? 그러게 말이다. 아이 새끼 너 잘난 남편이랑 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빳빳한 속옷과 겉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 일이 빳빳하게 퍼지는 법이야. 어머님, 아버님, 누가 속옷을 다려 입어요? 저 살면서 두 분께 처음 들어봤어요. 얘 좀 봐라. 눈 크게 뜨고 말 대답하네?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내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깨랑 다리도 주물러 주고. 남편의 사업이 조금 잘 되자 시부모님은 저를 시녀 취급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억만금을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댁 식구들의 유난이 너무 심했답니다. 저는 앞에서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뒤에서는 속옷 다리는 짓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상하 관계로 나누고 기강을 잡으려고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똑같이 살림을 분배하면서 지냈답니다. 세월이 조금 흘러 결혼 3년 차가 되자 시부모님이 왜 아직도 이세가 생기지 않냐며 심한 타박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그 이에 정자수가 적은 이유로 임신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드렸는데 끝까지 제 탓을 하셨습니다. 예, 아무리 씨가 적다고 해도 밭이 좋으면 애는 들어서는 법이야. 네가 처녀 때 몸을 막 굴려서 밭이 썩은 거 아니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임신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남편에게 있다고요. 또 말 대답하네?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확 갈아치웠으면 좋겠네. 그렇게 막말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멘탈이 강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망언에 상처받지 않고 무시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니까 저를 진료하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 그거 뱃살이야? 아이 더러워. 뭐? 당신 뱃살을 보고 말해. 이 정도 뱃살도 없는 여자가 어딨니? 에이, 당신도 늙었네. 아가씨 때는 몸매도 좋고 예뻤는데 말이야. 요즘은 내가 늑다리 아줌마랑 사는 기분이 들어. 관리 좀 해. 나도 밖에 나가서 돈 벌어. 힘들게 일하고 산단 말이야. 당신이 생활비 두둑하게 주면서 회사 관두라고 해봐. 그럼 20대 몸매로 돌아갈 테니까. 됐다, 말을 말자. 당신은 어떻게 한마디를 안 지냐? 에휴, 지긋지긋하다. 말 조심해라. 나도 할 말 많은데 참고 사는 거야. 그이는 혀를 차더니 거실로 가서 혼자 자더군요. 제가 일을 하고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나면 운동할 시간도 체력도 남아있지 않아
관리를 못했는데 제 몸매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며 평가질을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시때때로 말다툼이 있었고 시부모님에게 허구한 날 잔소리를 들어가며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엄마의 생선가게 옆집 아주머니가 연락을 줘서 급하게 내려갔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큰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라며 저에게 서둘러 병원을 정하라고 했어요. 이에 저는 서울에 있는 병원 중 뇌수술을 가장 잘한다는 병원으로 엄마를 모셔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뇌수술을 잘한대. 무사히 나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세경아. 예미가 짐이 돼서 미안하다. 짐이라니. 엄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사과 같은 거 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회복이나 잘해. 아유, 우리 딸내미가 엄마를 위해서 서울 병원까지 데리고 왔네. 나중에 시장 가서 잔치 열어야겠다. 이런 딸내미 자랑해야지. 그래, 엄마. 실컷 자랑해도 좋으니까 수술 잘 받아. 내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힘내라고. 그려. 우리 딸내미만 생각하고 버틸게. 아이, 근데 박서방은 바쁜 것이요? 아이, 창모가 아픈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네. 아, 그이 지금 회사에 있어. 일 마치고 바로 온다고 했으니까 엄마가 수술하고 깨어났을 땐 옆에 있을 거야. 저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수술실로 보내드렸어요. 남편은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데 엄마의 뇌경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답니다. 여보, 늙으면 원래 아픈 법이야. 그리고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몰라? 뇌경색은 대단한 병도 아니고 내 시간 버리면서까지 거기 가고 싶지 않아. 당신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었어? 그래,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전화 좀 그만해. 나 바쁘니까 끝낸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얼굴에 손을 댔을 때 이혼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하튼 지금은 남편 신경 쓸 때가 아니어서 수술실 앞에서 발을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엄마는 곧 회복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질 때까지 병원에서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회사에는 이미 연락을 해둔 터라 신경 쓸 일이 없었죠. 엄마는 깨어나실 때 아파하셨는데 몇 시간 지나자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세경아, 엄마 살아난 거냐? 엄마도 참, 당연히 살았지. 그러니까 딸내미 얼굴 보고 있는 거잖아. 아유, 맞네. 우리 딸내미 말이 맞죠? 아이고, 우리 박서방은 일이 바빠서 왔다 간 거지? 맞아. 그이가 회사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상황이라 엄마 깨어나기 전에 갔어.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세경아, 너도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 의사 선생님이 1, 2주 입원하고 집에 가도 된다고 했어. 아니야, 나 휴가 끌었어서 안 가도 돼. 엄마 퇴원하는 거 보고 갈 거야. 아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한 달 정도 회복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돌봐줄게. 아니, 넌 그렇게 시간이 많냐? 아니, 됐어, 이거사. 엄마 혼자서도 잘 회복할 수 있어. 안 돼. 아니, 그럼 내가 마음을 놓지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엄마는 제 고집에 반기를 들었고 보름 뒤 퇴원하고 저희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아유, 박서방, 엊그제 보고 또 보네. 아이, 장모님이 여긴 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오늘 퇴원하셨어. 내가 전화도 하고 카톡 보냈는데 안 받더라? 아직 거동이 불편하셔서 내가 한 달 정도 모시려고. 당신한테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까 한 달만 이해해줘. 뭐? 한 달? 그래, 알았어.
장모님 잘 오셨어요. 아유, 박서방, 진짜 괜찮은 거지? 나 한 달만 신세 질게. 미안하네. 엄마와 남편 사이에 어색한 기운이 돌긴 했지만 그이가 이해해주겠다고 해서 잘한 선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든 밤에 그이가 거실로 불러 앉히더군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내 집에 장모님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아까는 괜찮다며. 그리고 아픈 엄마를 혼자 보내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당신이 한 달만 이해해줘. 부탁할게. 미친, 온 집안에 생선 비린내 배길 일 있어? 당신 엄마한테선 그 썩은 비린내가 항상 난다고. 나 예민한 거 몰라?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당신 콧구녕에 문제가 있으니까 헛소리 그만해. 그래서 못 내보내겠다고? 나더러 썩은 생선 냄새 맡으면서 이 집에서 한 달을 버티라는 거야? 이 나쁜 놈. 당신은 보면 볼수록 쓰레기 같아. 당신 어머님이 아파도 이렇게 나올 거야? 딱 한 달이야. 한 달이라고. 에이씨, 짜증내. 야, 그냥 들어가라. 너 꼴리는 대로 하라고. 저는 더 화를 내려다가 엄마가 깰까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져서 엄마가 회복하면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날 밤 엄마 옆에 누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시고 떠나셨더라고요. 편지 내용은 자신 때문에 부부싸움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고 충분히 혼자 회복할 수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당장 남편을 깨워 화를 냈습니다. 이게 다 남편 때문이니 당장 전화해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뭐? 사과를 하라고? 당신 웃긴다. 내가 내 집에서 생선 썩은 내 맡기 싫다고 말한 게 죄야?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기적으로 장모님 데리고 온 거 사과해야 할 일 아니냐고. 내가 사전에 알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엄마 혼자 움직이는 게 무리가 있어서 불편한 분을 모시고 온 거야. 그게 사과할 일이야? 난 시어머니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우리 집에 모셨을 거야. 아이고, 효녀 났네. 효녀 났어. 그만 짓거리고 밥이나 차려. 일찍 회사 나가봐야 하니까. 밥 같은 소리 하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니? 아주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저와 그이는 끝없이 말싸움을 하며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부부싸움을 끝내게 해줬어요. 엄마가 터미널에서 타고 간 버스가 산 옆으로 깔린 도로를 달리다가 추락하는 큰 사고가 났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사상자들이 여럿 생겼는데 저희 엄마도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서둘러 제 차를 끌고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를 붙잡고 저희 엄마 성함을 말하며 어딨냐고 물었더니 유감이라며 지하 영안실에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버스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답니다. 저는 오열하며 영안실로 달려가 핏기 없는 엄마의 얼굴을 봤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그때 느꼈답니다. 나라를 잃은 기분이랄까요?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랄까요? 그 어떤 큰 슬픔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슬펐습니다. 제가 진정하지 못하자 관계자들이 양팔을 붙잡고 병원 복도까지 데려가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곤 장례식 준비를 하라는 조언을 받았답니다. 결국 엄마를 잃고 넋이 나간 저는 장례 지도자를 불러 준비를 했고 남편과 시댁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 돌아가셨어? 버스 사고가 크게 났나 보네.
지금 와줘. 나 혼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어떡하지? 나 지금 비행기 탔어. 제주도에 출장 가는 길이야. 오늘 큰손이랑 계약하는 날이라 빨리 일 보고 갈게. 그이는 돌아가신 장모보다 일이 우선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명절을 앞두고 초상집에 가는 게 아니라며 장례식장에 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시금 깨달았죠. 제가 결혼한 남자와 식구들이 인간 이하라는 걸 말이죠. 사흘 동안 어떻게 버텼는지는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울다 혼절하길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친정집에서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친정에서 엄마의 향기를 느끼려고 일주일 내내 옷과 이불을 끌어안고 보냈답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출장 간다고 하더니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화가 나고 밉지만 당장은 누구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결단을 내리기로 했으니 힘을 충전하기로 했어요. 이튿날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그이는 일 때문에 장례식에 못 갔다며 사과하더군요. 여보, 미안하게 됐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 알지? 큰손한테 연락이 와서 출장 간 거야. 알았어. 장례식은 잘 치렀지? 장모님은 좋은 데 가셨을 거야. 배고프다. 여보, 밥 좀 해줘. 장례식 생각을 했더니 머릿고기가 땡기네. 그것 좀 해줘라. 뭐가 어째? 당신 지금 나 놀려?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신나? 머릿고기가 땡긴다고? 이 여자가 또 왜 이러나? 시비 걸리고 눈에 힘준 것 봐라. 됐다 됐어. 나가서 먹을 테니까 혼자 성질 부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젠 미운정까지 다 떨어져 나가더군요. 그래서 이혼 결심하고 그이한테 연락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니까 또 일이 바쁘다고 피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결판을 내려고 남편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해봤자 받지 않을 테니 구석진 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6시가 넘자 남편이 회사 앞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일을 기다리고 있던 여자에게 달려가 안아주더라고요. 만삭의 여자였는데 껴안고 스킨십을 징그럽게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한참 뿜어냈습니다. 두 사람을 따라갔더니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시댁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너 여긴 웬일이냐? 다 알고 왔어요. 그 인간이랑 임산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 뭐? 다 봤어? 아유, 그럼 잘 됐네. 대화하기 쉬워지겠다. 들어와라. 집 안에 들어갔더니 시아버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상간녀의 손을 잡고 웃더라고요. 아유, 우리 세기가 이 다음 달에 아들을 낳는구나. 아유, 장하다 장해. 아가, 이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부잣집 딸이라 돈은 많겠지만 그래도 이 시애비가 해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얼마든지 말하렴. 네, 아버님.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저 여잔 누구죠? 모두 저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시선을 피하셨고 남편은 위아래로 절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답니다. 곰탱이가 이제야 알았나 보네. 당신 바람나서 애까지 가지게 된 거야? 보다시피. 뭐 어쨌든 너랑 나랑은 한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잖아. 각자 알아서 살자. 이혼해줘. 이놈 봐라.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네.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불륜남의 신분으로 애아빠가 돼봐. 전년도 천년으로 살게 해줄 거야. 아버님 어머님도 더러운 짓에 가담한 걸 벌받게 해주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따귀를 날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태어날 공주님까지 포함해 2 아이의 엄마이자 30대 후반의 핸드메이드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나름 입소문이 나서 매출을 꾸준하게 올리고 있답니다. 물론 저의 본업은 아니지만요. 어머니께서는 언니나 남동생처럼 회사 일을 배워보기를 원하셨지만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만 주구장창 보는 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께서는 차라리 공방을 하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시면서 건물의 한쪽을 내어주셨어요. 저는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공방 내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꾸몄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이때였어요. 남편은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로 저의 공방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평범함을 거부한 채 독특함을 추구하던 답없는 공방 주인이었고요. 남편은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답니다. 당연히 실랑이가 생기고 저는 왜 안 되느냐고 따지고 남편은 불가능한 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고 답답해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보살이나 다름이 없었지 않나 싶어요. 진상 고객을 끝까지 참아주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만난 것이 인연이 된 남편과 저는 그 이후에도 의외의 장소에서 자주 부딪히게 되었답니다. 핸드메이드 관련 이벤트와 마켓에서 말이죠. 자꾸 보면 정든다고 그렇게 마주치다 보니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유명 전시회도 가고 멀리 바람도 쐬러 다녀오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죠. 물론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친정어머니가 아주 기를 쓰고 말리셨거든요. 남편과 제가 10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에게는 전처아의 사이에 1살 된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를 남편이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그 사실을 숨긴 적도 없거니와 데이트할 때 아이랑 함께 만났거든요. 물론 친정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아니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성실하기도 했고 저와 아이가 잘 지내다 보니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셨고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지금은 저보다 남편을 더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아 질투가 날 정도랍니다. 시댁은 제가 너무 어린 것이 걱정됐지만 그래도 싹싹하고 아이와 잘 지내는 것 같아 안심이라고 하시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나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꼈지만 동서가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동서였어요. 동서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첫인상이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명품 사랑해요 라고 붙여둔 사람처럼 어디 하나 빠지는 곳 없이 휘감고 있더라고요. 그 흔한 머리핀까지 말이죠. 근데 그게 또 조잡해서 명품을 이렇게 두르고도 없어 보일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동서는 저를 힐끔 보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도 첫 인사 자리인데 싶어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마주보았죠. 그날은 서로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면서 저는 솔직하게 남편에게 동서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다고 고백했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되도록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야? 동서한테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어? 내 동생이 대릴 사이로 들어간 건 알고 있지? 사돈이 아버지 공장의 제일 큰 고객이기도 해서 좀 성격이 유별나도 가족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거든. 남편은 제 성격에 부딪힐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그래도 너무 날카롭게 반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저는 말로는 대답을 했지만 만약 저한테 이상하게 굴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윗사람이잖아요. 제가 실수한 것을 알려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나름 결의를 불태우는데 문제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사전에 커플 시계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죠. 저는 반지가 공방일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애당초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쉬워하셨어요. 남편은 두 번째지만 저는 처음이니 그래도 반지를 맞추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시계도 의미 있어서 좋다고 웃으며 말하자 결국은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저는 평소 자주 가는 매장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물론 직원들에게는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당부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잘 어울릴 만한 시계를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 여유롭게 이것저것 손목에 올려보고 기다리는데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동서가 등장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다양한 명품으로 덕지덕지 꾸며서는 말이죠. 손에 화려한 반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데 무겁지도 않나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오늘 예물하러 오셨나 봐요. 하긴 여기 보석들이 예쁘긴 하죠. 근데 형님한테 어울릴 만한 게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형님이 감당하기에는 가격대가 좀 높을 텐데 말이죠. 보석에는 관심 없어서요. 시계에 보석 화려하게 박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디자인이 잘 빠진 걸 보려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초혼인데 아주버님께서 반지도 안 해주신다고 해요? 너무하시다. 아무리 초라해도 반지는 주셔야지. 그러지 말고 형님 마음에 드시는 반지 있으면 골라오세요. 제가 결혼 선물로 하나 정도는 가볍게 사드릴게요. 아니다. 형님은 이런 보석들 본 적 없으실 텐데 제가 추천해 드릴 테니 그냥 그걸로 하세요. 말은 고맙지만 반지는 필요 없어서요. 일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디 보자. 이 반지는 어떠세요? 저는 분명 거절의 의사를 보였지만 동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반지를 하나 고르더니 꺼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가운데 커다란 보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결혼식에 어울리는 디자인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동서는 저를 보면서 빙글빙글 웃고 있었어요. 순간 일부러 저런 반지를 권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짜증이 올라왔지만 남편의 당부도 있고 이 상황에서 동서의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웃으며 다시 반지를 거절했답니다. 형님, 자꾸 거절하는 것도 무례한 일이죠. 보석 큰 것이라도 하나 챙겨보라고 권하잖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힘드세요 그게? 글쎄요 동서, 나는 반지가 전혀 고맙지 않아서 나한테는 필요 없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면 동서가 하지 그래요? 동서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반지랑 같이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서요. 졸부 느낌도 나고. 뭐라고요? 졸부? 형님 지금 저한테 졸부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급스러운 느낌 난다고 했어요. 동서는 졸부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니 저를 노려보더군요. 저는 천연덕스럽게 그런 일 없다고 말하며 다른 말로 포장을 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은 모양인지 다들 웃음을 참는 것이 보이더군요. 특히 1년에서 구경한 것이나 다름없는 시어머니께서도 시선을 돌리시며 헛기침을 하셨죠. 이 모든 것들 때문인지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입고 있는 원피스와 같은 붉은색으로 삽시간에 변했죠. 동서는 서둘러 잘 골라보라고 말하고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낮은 목소리로 굳이 건드려서 좋을 것 없는데 왜 짓궂게 그러냐고 흘기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밝으신 것이 내심 기분이 좋아 보였죠. 저는 죄송하다 말씀드리고는 시어머니께서 골라주시는 시계로 하겠다고 애교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동서한테는 무척이나 뼈아픈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는데 집이 어수선하더군요. 저희는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분가하자고 했지만 아직 서툰 것이 많은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시어머니 손맛도 배우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도움을 받고 싶었거든요. 친정에서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며 의외로 적극 지지해 주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쓰던 2층을 부부 침실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안에 가구까지 완벽하게 다 바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골랐던 가구들이 밖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문한 적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었고요. 한눈에 저는 이 가구들이 이탈리아 유명 가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 브랜드는 친정어머니의 최애 브랜드로 저희 집 안방도 이 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도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의문은 곧 해결되었습니다. 동서가 웃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어머, 형님 벌써 오셨어요? 신혼여행 갔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오세요? 못해도 유럽은 다녀오셔야 신혼여행인데 제가 다 아깝네요. 저나 그이나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리를 길게 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서? 형님 신혼방 봤는데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디자인도 구리고 색감도 엉망이고 무슨 거지들이 사는 방 같길래 제가 동서된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죠. 동서의 말에 혈압이 바로 오르더군요. 한번 해보자는 의미인가 싶기도 했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누르면서 얼마 전에 새로 구입한 가구이며 남편과 제가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동서는 막무가내더군요. 어떻게 그런 유치하고 싼티가 줄줄 흐르는 것으로 가구를 정할 수 있느냐고 하더니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짜 아주버님 너무하신다. 본인은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무렇지 않겠지만 여자한테는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리 형님은 처음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해치우고 만다는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신혼여행도 그래. 이때 아니면 두 분이 언제 해외여행 가보실 수 있다고. 동서, 말 참 이상하게 하네요. 그리고 내가 언제 동서더러 신경 써달라고 한 적 있어요? 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오지랖대면서 나서세요? 제 말에 동서가 잠시 흠집 몸을 떨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저 역시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같이 노려보았죠. 아마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동서의 말에 다 따르기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한동안 그렇게 눈싸움을 하다가 동서가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눈을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초라하게 보이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나섰더니 괜히 욕만 먹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이며 그래도 자신이 선물했으니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당연히 동서가 준 가구가 고급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동서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동서가 주는 것을 받으면 뭔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죠. 좋은 마음으로 준 것도 아닌데 그걸 넙죽 받기가 애매하기도 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초조한 얼굴을 하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동서가 언제든 공장에 주문 수량을 취소해버릴 수도 있다는 그 공포감에 두 사람이 이미 옴짤딱sap도 못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흥미롭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동서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우리 방만 가구 바꾸는 것이 좀 눈치가 보였는데 동서 덕분에 시부모님 방 가구를 바꿀 기회가 생겼네요. 우리가 했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동서가 먼저 나서주니까 정말 너무 고마워요. 형님, 제 말이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형님네 방 가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왜 딴소리 하세요? 그런데 우리 방은 이미 신혼방으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서가 큰맘 먹고 시부모님 방 바꿨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 말에 동서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싶었는지 입을 달싹이다가 횡하니 가버렸죠. 무슨 대여섯 정도 되는 아이가 화가 나면 쿵쾅거리며 걷듯이 소리를 내며 가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 저는 사람을 시켜 시부모님 방을 새롭게 꾸몄답니다. 물론 그런 제 행동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보고 계셨지만요. 동서와의 신경전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점점 규모가 커진 것은 물론이고 사사건건 시비였죠. 그러다 저는 그냥 듣고 넘길 수 없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조부모님 제사라 집에서 한창 제사 준비로 바쁜 날이었죠. 준비성이 철저한 시어머니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식용유가 떨어졌다고 하셔서 급하게 심부름을 다녀오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는 동서가 보였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은 힐끔 바라볼 정도였죠. 당연히 제 귀에도 명확하게 들리더군요. 저는 숨죽이고 동서의 대화에 신경을 쏟았어요. 딱히 이유는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할지 말이죠. 형님이라고 나이도 어린 게 눈 똑바로 뜨고 덤비는데 할 말이 없더라. 이걸 어떻게 자근자근 밟아주지? 입고 다니는 꼴 봐서는 이전 형님처럼 개털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할 말 다 하는 거 있지? 주제. 안 그래도 자꾸 눈에 거슬리면 이전 형님한테 했던 것처럼 해볼까 싶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 괜찮아. 내가 꾸민 거 알면 뭐 이미 이혼했고 각자 갈 길 갔잖아. 그럼. 들었지. 원래 좀 이상했잖아. 내가 뭐라 말만 하면 겁을 잔뜩 먹고서는. 내가 뭘. 이전 형님이 잘못한 거지. 안 그래도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입덧이 무슨 소리야. 감히 내 앞에서 입덧을 해?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야. 그래. 잠깐이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것을 겨우 참고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어요. 걸어가는데 등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칼이 쭈뼛하고 서는 기분이었죠. 결혼 전에 데이트하면서 남편에게 이혼한 이유를 그렇게 물었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통화 처음에 밟아주겠다는 둥, 이전 형님에게 했던 것처럼 해주겠다는 둥의 말을 떠올리며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갔더니 한창 제사 음식 준비 중이던 시어머니께서 놀란 눈을 하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나가서 무슨 일 있었느냐고 말이죠.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안색이 확 달라졌다며 걱정을 하셨죠. 저는 차마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제대로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벨이 울리며 동서가 들어왔죠. 동서는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을 삥 둘러보더니 몇 개 음식을 먹고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 음식이 저번보다 간이 좋다며 집에 갈 때 조금씩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엿들었던 전화를 떠올리며 아랫입술을 깨물었어요. 살짝 녹음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더군요. 형님은 오늘따라 말이 없으시네요? 그런가요? 음식 배운다고 정신이 좀 없어서요. 동서도 어서 와서 좀 거들어요. 제가요? 저 집에서 손에 물 묻혀본 적 없어요. 집안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들 두고 제가 나서서 하는 건 좀 아니죠. 안 그래요? 그건 동서네 집이고 여기선 아니잖아요. 여기라고 다를까? 어머니 계시고 형님 계신데 굳이 제가 나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다 오늘 네일케어 받아서요.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보통 네일 아니거든요. 네일케어야 샵 가서 받는 건 다 똑같죠. 동서는 특별한가 봐요. 당연하죠. 아직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신상 디자인이라고요. 이걸 하려고 얼마나 돈을 들여 예약했는데요. 연예인들서만 전문적으로 한다는 곳에서 했다고요. 이런 고운 손에 음식 기름이나 양념 따위 묻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형님이 좀 수고하세요. 그런데 형님, 그 앞치마 너무 잘 어울린다. 평생 딱 그 패션으로 살 사람처럼 너무 찰떡이세요. 동서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승리자처럼 고개를 쳐들고 주방을 나갔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따라 나가서 그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오늘은 참자, 저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때까지는 참자, 이렇게 중얼거리며 가만히 주먹만 세게 쥐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잘 참았다고 하시면서 제 등을 쓸어내리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 저렇게 방자하게 굴고 있는데 왜 참으시냐고 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 공장 이야기를 꺼내시며 최근 몇 년간 공장이 상당히 어려웠는데도 지금까지 직원들 월급 줄 수 있는 이유가 다 동서네 집안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낸다고요. 동서네 집안에서 나몰라라 하는 순간 공장은 당장이라도 돌아가는 기계를 중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숨마저 내쉬셨죠. 동서네 집안에서 소개시켜준 업체가 70%가 넘는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어온 곳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있었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다들 경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곳에 흡수되기도 하고 폐업 절차 밟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까지 왔어. 우리처럼 작은 기업들은 버티기가 어려웠잖아. 요 몇 년간.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이런 상황 때문인지 동서와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시려고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으실 정도라고 했어요. 저는 속상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시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이죠. 조부모님 제사는 금방 끝이 났어요. 제사 내내 동서는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경건하게 제사를 치르는 가족들을 비웃는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껌을 씹는 소리는 옵션이었죠.
남편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아가며 동서가 있는 방향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서방님께서는 가족들 분위기에 위축되셨는지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셨고요. 그렇게 제사가 끝나자마자 서방님께서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동서를 재촉했어요. 당연히 동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서둘러야 하느냐며 서방님께 따지듯이 말했죠. 서방님은 사색이 되다 못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서방님보다 더 불편하다는 얼굴로 앉아 계시는 시부모님들의 안색이 점점 더 나빠지셨어요. 반복되는 재촉에 동서는 아쉬운 듯 입맛을 다시고는 서방님께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동안 가족여행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함께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동서에게 이미 일본 온천여행을 계약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지금 가족여행을 계획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동안 가족여행은 그렇게 갔다고 하던데요. 동서는 사돈 어른들과 함께 갔다고 들어서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이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부터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결정하세요? 감히? 저는 동서의 마지막 말인 감이라는 단어가 무척이나 거슬렸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 싶었죠. 동서는 제가 말이 없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형님네 집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형님보다 나이도 많고 이 집에서 며느리로 더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하고 상의는 하셨어야죠. 아직 배울 거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고작 일본 온천이요? 거기 가서 뭘 하시려고요? 온천이야 한국에도 많아요. 굳이 그것 때문에 일본 간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딜 가든 같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하러 멀리 가요? 동서가 북유럽으로 가자고 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랑 다를 바 없잖아요. 형님, 지금 어디를 비교하세요? 제가 가자고 하는 곳은 프레딧한 공간이죠. 어중이 떠중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서, 프라이빗, 프레딧이 아니라 프라이빗이라고 해야죠. 저는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억지로 섞어 쓰는 동서를 보며 틀린 부분을 정정해 주었어요. 침묵이 흐르더군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존심 강한 동서가 분명 꼬투리를 잡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동서는 허둥거리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하면서 문자로 가족여행을 일본으로 계획 세웠으니 함께 갈 생각이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고 남겼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가 가족여행을 함께 갈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과 자주 가던 료칸에 예약을 걸었어요. 당연히 제일 좋은 곳으로 하고 싶었지만 그 방은 아이와 지내기 조금 불편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결정했어요. 다다미 구조가 아이가 돌아다니기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이것저것 여행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자기네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황했죠. 다행스럽게도 같은 급의 방이 남아있어 급하게 추가 예약까지 하고 비행기는 동서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여행 당일 공항에 모인 가족들은 다들 동서의 눈치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죠. 이제는 무슨 습관 같은 것이었어요. 오죽하면 아이도 제품에 안겨서 동서를 힐끔거렸을까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시선을 즐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 수속을 마치고 들어가는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서방님은 저희와 같은 이코노미를 타는데 동서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먼저 비행기를 예약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서방님은 내버려 두고 자신만 비즈니스를 탈 생각을 하는지 좀 당황스럽더군요. 물론 충분히 동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상황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곧 빵 터지고 말았어요. 서방님께서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시부모님과 함께 나란히 앉으시더라고요. 여기 자리 너무 좋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그 편안한 얼굴을 보며 저는 동서 혼자서 비즈니스 가는 것이 여기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동서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최고급 방이 아니라고 어떻게 이런 곳에서 잘 수 있느냐며 소란을 피웠거든요. 저는 방 구조가 지금이 좋아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했지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아니, 돈이 없으면 없다고 저한테 말을 하던가요. 그랬으면 제일 좋은 방에서 쉴 수 있었잖아요. 여행 첫날부터 이게 뭐예요? 형님, 아니, 없이 살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 빌리는 것 정도의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망설여지던가요? 저한테 없는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구질구질한 곳을 방이라고 내밀어요? 말 조심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른다고 말을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곳 아니거든요. 여기 일본 내에서도 제일로 쳐주는 곳이에요. 이렇게 소란 피울 만한 곳 아니란 말입니다. 쫓겨나기 싫으면 조용히 하세요. 그래봤자 료칸이잖아요. 괜히 말 돌리지 마시라고요. 당장 제일 고급으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나는 그럴 마음 없으니까 동서가 원하면 직접 얘기해요. 저는 멀쩡한 숙소를 헐뜯으며 스트레스 주는 동서를 도저히 상대할 수 없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시부모님을 안으로 모셨어요. 얼마 후 동서가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했죠. 소란스러움에 안주인까지 나선 모양이더라고요. 곧 동서는 서방님과 함께 다른 숙소를 가겠다고 말하며 서방님께 가방 똑바로 들라는 소리까지 하곤 횡하니 나가버렸죠. 안주인이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찾아왔어요. 일행인 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곳에 전통이 있는데 그렇게 소란 피우는 사람을 객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내보내주어서 고맙다고 했어요. 안주인은 시집갔다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시댁 식구들과 이곳을 찾아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말을 남기곤 갔죠. 남편은 안주인과 잘하는 사이냐고 신기한 듯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숙소가 달라지니 동서를 만날 일이 잘 없더군요. 덕분이라고 해야 할지 남은 저희 가족들은 여유롭게 온천을 즐기며 말 그대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답니다. 동서가 보이지 않는 것이 불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냐는 생각으로 저는 동서를 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여행의 마지막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동서가 숙소로 찾아와서는 자신이 최고급 가게를 예약했다고 하며 저희에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기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자고 하니 다들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죠. 동서가 데리고 간 곳은 확실히 최고급 레스토랑이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셰프가 이탈리아의 5성급 호텔에서 일하던 사람이라고 그 지역에서도 유명한 곳이었죠. 저도 몇 번 과거에 왔었었는데 음식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사악해서 자주 올 만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격만큼의 맛은 좀 아니다 싶었거든요. 동서는 이런 곳을 예약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며 공치사로 시작하더니 자신이 알아서 음식을 주문했으니 편하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곧 음식이 나오고 나름 시그니처 메뉴들만 주문했는지 먹어본 적 있는 것들이 나오더군요. 저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이 챙기는 것은 물론 낯설어하는 시부모님도 챙겨드렸죠. 형님,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 봐요? 엄청 능숙하시네요. 딱 서빙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일을 해봤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경험이 있어서요. 그래서 능숙하게 보이나 보죠. 에이, 손놀림이 경험 정도가 아닌데요. 아니다. 시중을 많이 들어봐서 그런가? 형님 학창시절에 친구들 심부름이나 하던 그런 찐따 아니었어요? 시중에 아주 몸을 배어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이 전혀 없었는데 동서는 있었나 봐요. 우리는 공부하기 바빠서 그런 유치한 장난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동기끼리 심부름을 시키다뇨. 그런 일은 더더욱 있을 수 없죠. 동서는 있었나 봐요? 어느 쪽이었어요, 동서는? 시키는 쪽? 아니면 심부름하는 쪽? 저는 동서의 비아냥거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웃으며 물었어요. 어느 쪽이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동서는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저를 노려보았죠. 살벌해진 분위기에 죽어나가는 것은 다른 식구들이라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냥 당하고만 있기에는 동서가 선을 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정도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메인 음식이 들어오고 나서 동서의 행동은 진짜 제대로 한 방 때려주고 싶은 정도였어요. 저는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컨디션에 따라 조심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메인이 해산물만 있더라고요. 난감했죠. 좀처럼 음식에 손을 못 대고 있자 동서가 묻더군요. 형님, 왜 안 드세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런 음식은 하긴 형님 드셔보실 일 없으셔서 힘드시죠?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신경 쓰지 말고 들어요. 말 잘하셨어요, 형님. 사실 제가 그때도 묻고 싶었는데 진짜 알레르기 맞아요? 그냥 못 먹어봐서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사람이 평소에 겪어보지 못했던 일 겪으면 몸이 놀라서 반응이 올라오기도 하잖아요. 형님이 그런 거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수씨,